김근태입니다. 어르신들 그동안 편히 계셨죠? 인사 올리겠습니다. 우리 정찬영 학장님께서 6.25를 맞이해가지고 저를 이렇게 특별히 부르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 지역 일대에 우리 어르신들 많은 분들 뵙게 돼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그 대학 생활이 즐거우시죠? 근데 이렇게 연세가 있으시면서 강의를 듣는 게 쉽지 않으신데 그래도 이게 건강하고 참 좋으시답니다. 어르신들 만나고 혼자 계시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만나서 대화하시고 또 뭐 의견을 주고받고 이게 건강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다 오늘 이렇게 모습을 뵈니까 다 화사하시고 훨씬 젊어지시고 이렇게 된 것 같아서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저는 초천면 진오리 출신입니다. 저희 부모님도 평생 농사를 지으시면서 저를 키우셨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금년에 94, 또 어머니는 92을 이렇게 되셨는데 금년 1월, 2월에 40일차로 돌아가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늘 그러셨거든요. 내가 너희 아버지 먼저 보내고 나도 간다. 이러시더니 약속대로 저희 아버지가 1월 11일 돌아가셨는데 어머니는 2월 22일 40일차로 이렇게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평생 농사 지으면서 저를 이렇게 건강하게 키우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사관학교 가서 군대 생활을 약 40년 했는데 돌아가신 다음에 저 부모님을 생각하니까 인생 행로에 물론 부모님이 자식의 행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지만 우리 부모님이 정말 저의 인생 행로에 가장 큰 영향 내지 자산으로 남아있구나 하는 것을 요즘 와서 새삼스럽게 가슴에 품고 이렇게 삽니다. 제 부모님이 어렸을 때 사실은 94이셨으니까 그때는 뭐 초등학교가 없었지 않습니까? 천장을 배우고 이렇게 이제 크셨는데 엊그제 여기 JP어는 JP어 누구신지 아시죠? 김종필 총리 엊그제가 돌아가신 일주기 추도식이 있었습니다. 제가 사실은 그 영향을 제일 많이 받아가지고 사관학교를 갔습니다. 그 영향을 준 게 저희 아버님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니는데 제가 이제 태자 돌리고 아버지가 종자인데 JP 어른이 저들 이제 가락 종친 일가시거든요. 야 저기 부여에 이런 분이 있다. 그분이 혁명을 했다는데 38살 때 이인자가 됐다. 그분이 사관학교를 나왔다고 하더라. 하는 얘기를 저한테 초등학교 때 많이 들려주셨어요. 그래서 너는 사관학교를 가라 이런 말씀은 아니었고 육사를 나왔다는데 이분이 이런 분이다. 우리 집안이다. 이런 영향을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굉장히 크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저도 사관학교를 가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이렇게 컸는데 그래서 사관학교를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관학교 가면은 저도 바로 이인자가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소위로 인관돼서 38년 만에 이제 대장이 됐고 대장으로 예편해서 지난 2012년도 부여 선거전에 뛰어든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그때 저를 많이 성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셨는데 저의 불찰로 의정 생활을 계속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제가 그때 공약을 할 때 제가 농부의 아들로 살았기 때문에 내가 당선되면은 군인 출신이지만 농림수산위에 가서 활동하겠다. 그래서 한 1년 정도 제가 국회 농림수산위원회에서 활동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뭐 저를 이제 소개하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세대는 제가 늘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5,000년 역사 중에서 가장 위대한 업적을 이루신 그런 세대입니다. 여기에는 계신지 모르겠지만 일제강점기를 다 몸으로 치료하면서 일제의 만행을 지켜보신 분들이고 또 6.25 전쟁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신 분들이고 또 가장 가난했던 우리 대한민국을 가장 부강한 나라로 그 터전을 마련한 세대가 우리 부모님 세대고 여기 계신 어르신들 세대입니다. 또 여기 어르신들 세대는 안보 교육이 필요 없는 세대예요. 오늘은 사실은 6.25를 맞이해서 저한테 안보 특강이라는 주제로 제가 여기 와 있지만 우리 어르신들은 안보 교육이 필요 없는 세대입니다. 이미 몸으로 일제의 만행 또 공산주의의 만행 이런 것들 다 경험하신 분들입니다. 오히려 여기 계신 어르신들이 저희들한테 알려줘야 됩니다. 제가 오늘 그런 측면에서 제가 안보 교육이 아니고 우리 국방의 현실이 이렇구나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이 6.25 전쟁 69주년이거든요. 69주년. 김일성이가 한반도를 공산화시키기 위해서 소련의 사주를 받아가지고 불법 기습 남침을 했습니다. 그래서 6.25 때 피해가 대충 어느 정도인지 잘 아시죠? 군인, 민간인 포함해서 약 250만 피해를 했습니다. 직접 사망자, 민간인, 군인 포함해서 150만, 부상자가 100만에서 약 한국이 250만이 피해를 본 전쟁입니다. 미군은 사망자 한 5만, 그리고 부상자까지 합치면 13만. 미군만, 유엔군이 있었지만 미군도 13만의 인명피해를 받습니다. 그리고 1000만 이상 가족이 생겼습니다. 1000만. 지금도 그 이산의 아픔이 있고 전쟁의 상처가 아직도 남아있는 그런 6.25 전쟁입니다. 이율곡 선생, 우리 집회에 나와있는 이율곡 선생 아시죠? 돈에 나와있는 이율곡 선생. 이율곡 선생께서 임진왜란이 발발되기 10년 전에 10만 양병선을 주장했어요. 10만 양. 그게 1582년입니다. 그 조선 팔도 있을 때 10만. 각도에 10,000명씩, 그리고 한양 도성에 2만 명에서 10만 명을 길러야 된다. 이 10만 명을 길르지 않으면 이 땅에 경천 동지할 재앙이 닥친다. 그래서 10만 양병선을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선조 임금을 포함해서 대신들이 받아들이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그 뒤에 10년 후에 정확히 임진왜란 7년을 치렀고 그 뒤에 병자호란, 그 뒤에 한반도를 놓고 쟁탈전을 벌이는 총일전쟁, 노일전쟁, 또 그 뒤에 6.25 전쟁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이율곡 선생이 주장한 그 10만이 언제 되신지 아십니까? 6.25 때 겨우 됐습니다. 6.25 때. 6.25 때 한국군이 10만이었는데 이율곡 선생이 10만 양병선을 주장한 1582년도부터 약 368년 정도 지난 그 시점에 겨우 우리 한국이, 조선이 겨우 10만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6.25 때 북한은 몇 만인지 아십니까? 20만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우리는 한 대도 없었던 탱크 242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무참히 당했습니다. 3일 만에 서울을 뺏기고 낙동강까지 다 빌려가지고 겨우 미군의 참전으로, 유엔군의 참전으로 현재의 반토막이라도 회복했지만 역시 선각자들이 옛날부터 이 땅을 지킨다면 강병을 육성해야 된다, 강병을 육성해야 된다 하는 주장을 했지만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불행히도 지금 6.25 전쟁이 경과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한국군이 60만 강군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60만. 강군이라고 하죠. 그런데 북한은 지금 몇 만인지 아시죠? 120만. 거기다가 핵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6.25 당시의 남북한 상황, 국제적인 이런 전략 상황을 비교할 때 6.25 때보다 지금이 더 위험하다 하는 그런 안보의 진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엊그제도 제가 서울에 와서 국회의원 회관에 와서 세미나를 하고 왔는데
6.25 전쟁 다시 일어날 수 있다. 결코 그런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지만 이 땅에서 그런 전쟁이 다시 일어날 수 있다 하는 그런 전문가들이 그런 분석과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땅에서 전쟁이 끝나고 69년이 지났지만 평화가 정착되기는 고사하고 계속 이런 안보상의 국방상의 위험이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몇 가지로 그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정학적 요인입니다. 우리 한국에 살고 있는 터 자체가 늘 침입을 받게 되어 있는 이런 터입니다. 우리 선조들께서 이 땅에 정착을 했고 삼천리 금수강산이라고 정말 아름다운 강산을 이렇게 가꾸고 우리한테 물려줬는데 안보상으로는 국방상으로는 항상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일본 중국이 지금의 일본 중국이 옛날에는 약했습니까? 중국 옛날 당나라 명나라 대륙세력으로서 지칭되는 대표되는 중국 세력 늘 여전히 존재했습니다. 해양세로서 대표되는 일본 늘 존재했습니다. 러시아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미국은 물론 동맹이지만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 세계 1, 2, 3, 4입니다. 경제력으로, 외교력으로, 군사력으로 세계 1, 2, 3, 4위 그런 국가들. 역사적으로도 그러니까 그런 틈바구니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거기다 이제 분단돼서 북한까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이건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숙명적이라고 해요. 숙명적. 지정학적으로 숙명적인 그런 위치에 살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이 문제는 쉽게 해결이 안 됩니다. 5,000년 역사 중에 늘 그래서 970여의 그런 침략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일본으로부터 침략받고 중국으로부터 침략받고 늘 그게 역사적으로 970여의 침략을 받았어요. 이 구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터에 대한 구조는 우리가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죠? 여기서 떠날 수도 없고 지구에 어디 넓은 터가 있어서 이제 달나라가 생기면 새로 뭐 그쪽에서 새로운 정착지를 만들지 모르지만 지금 지구상에서 저희들이 어디 떠날 수가 없잖아요. 여기서 반드시 살아야 되는데 살고 있는 이 우리의 아름다운 이 강토가 늘 국방상의 그런 위협을 받는 지정학적 요인이 숙명적이다 하는 말씀을 첫 번째로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우리 국민들은 국방에 대해서 남달리 생각해야 돼요. 남달리. 전 국민이 국방에 짐을 지고 있어야 되고 똘똘 뭉쳐야 되고 경제력의 보험가는 그런 국방력을 강화시켜야만 이 땅에서 생존할 수 있고 번영할 수 있다는 그런 첫 번째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우리 국방상의 위협은 당연히 북한이라는 존재, 북한이라는 존재 저거 없어져야 되는데 아직도 생존해서 계속 버티고 있어요. 김일성이가 69년 전에 6.25 남침을 일으킨 것처럼 여전히 한반도를 공산화시키기 위한 전략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금 경제적으로 파탄 상태입니다. 그래서 식량을 줘야 될 정도다. 제가 전선에 오래 있어가지고 잘 아는데 북한 지역은 불이 없습니다. 전기가. 전기, 통신, 뭐 식량 말할 것도 없고. 그게 경제적으로 완전히 파탄 났어요. 파탄. 또 인권이 있으니까 고무부를 총살, 뭐 기관총으로 참살시키고 자기 이목형을 참살하고 일반 국민은 인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는 그런 노예사입니다. 노예사회. 북한은 국가가 아닙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으로 이어지는 이 체제는 1인 독재 체제입니다. 일당 국가. 자기 가족들을 위한 집단. 이거 없어져야 될 당이잖아요.
저걸 어떻게 해서라도 없애야 되는데 없애는 게 아니라 도와주는 측면이 많이 있잖아. 죽을 만하면 살려놓고 죽을 만하면 살려놓고 저건 없애야 되는 거 없애야. 저건 인권적으로도 사실은 용납되지 않는 그러한 국가를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파탄났고 국민을 2,500만 주민을 노예로 삼고서 자기 체제를 지키려고 핵을 개발합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는 핵이 10발 내지 20발 정도 있을 거라고 이렇게 추정을 했는데 정확히는 알 수 없으니까 요즘은 뭐 30발에서 60발 얘기가 나오고 어떤 전문기관의 분석은 100발 이상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이런 분석을 내놓습니다. 북한은 핵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핵 포기는 곧 죽음입니다. 김정은한테. 근데 저건 절대 놓을 수가 없어.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압력을 넣는데도 한다 하는 신중만 하지 뭐 하나도 없은 게 없잖아요. 버티는 겁니다. 끝까지. 또 할 겁니다. 요즘 뭐 또 남북 혹은 미국 간에 뭐 움직임이 좀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핵은 생명의 수단이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포기할 수가 없어요. 저걸 놓으면 다 놓는 거예요. 강도가 조폭이 칼을 놓으면 다 힘이 다 빠지는 거예요. 그걸 놓을 수가 없습니다. 저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회담하자고 남쪽에서 뭐 쌀을 주고 아니 그걸 다 포기하면은 주겠습니까? 그래서 저걸 반드시 지고 있어야 돼. 몇 개인지 없애는 척 하겠죠. 어디 뭐 없애겠다. 그걸 쉽게 복구할 수 있는 거. 핵탄두는 절대 안 없습니다. 거기다 뭐 생화학 무기. 그래서 북한이 우리 국방상의 최고의 현존하는 위협입니다. 못 사는 데다가 경제가 파탄된 처런 상태에서 남한을 공산화시키겠다는 이 전략을 노동당 위약에 분명히 명시하고 있고 그 의지대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대남 전략부는 지금까지 그 역할이 강화되면 강화됐지 역할을 조정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국가는 국정원에 무엇도 없애라, 간첩 잡는 부서를 뭐 없애라, 뭐 이러고 있으니 그래서 북한이 우리 안보상의 두 번째 위협. 아까 지정학적 요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삼터가 국방상에 늘 위험한 그런 지역이지만 북한이라는 존재 그 자체가 두 번째 위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남남 갈등입니다. 우리 국민이 똘똘 뭉쳐야 아까 지정학적으로 처해져 있는 그런 안보상 위험한 상황을 극복하고 돌파할 수 있는데 우리 국민이 다 분열되어 있습니다. 지금. 좌파다, 우파다, 보수다, 진보다, 호남이다, 영남이다, 노사 갈등, 계층 갈등. 저는 가만히 이렇게 생각할 때 5년제 대통령 하에서는 우리 국민이 절대 통합될 수가 없다. 현 상태가 가면 갈수록 더 극심하게 대립하고 분열되고 우리 국민은 5년 내 어떤 지도자가 어떤 대통령이 나와도 통합을 시킬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현재 상태 분열된 상태가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어르신들 동의하시죠? 예. 이걸 통합을 시킬 수가 없어요. 이런 분열된 상태. 북론이 분열되어 있는데 난국을 어떻게 극복하겠습니까? 북론이 분열되어 있는데 난리가 났을 때 어떻게 국민이 힘을 합쳐서 대응을 하겠습니까? 그게 현실로 나타나고 있어요. 천안함 폭침, 우리 군함이 북한의 어뢰를 공격을 받고 46명이 전사했어요. 그 천안함 폭침이 났을 때도 북론이 분열됐어요. 한편은 북한의 공격이 당했고 한편은 내부의 소위 정치권에서 그게 어디 북한의 공격이야? 내부의 소행이지. 내부에 뭐 연료통이 터진 거 아니야? 폭탄이 터진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내부에 그런 요인이 하나도 없는데. 그런 일어나는 어떤 사건에 대해서도 좌파다 우파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보는 시각이 틀려요.
지금 정치권에서 그런 일이 많이 나타나잖아. 북한도 저거 제재해야 돼. 저 모슬림이야. 제재해야 돼. 미국하고 보조를 맞춰서 제재해야 돼. 근데 한쪽은 아니야. 제재는 다음이고 평화, 대화를 먼저 해야 돼. 대화로 풀어가야 돼. 이런 식으로. 우리 국민이 현재같이 분열된 이런 상태로는 국방상의 안보상의 어떤 위기사항을 돌파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월남을 생각합니다. 월남이 근현대사에서 공산화된 게 월남이잖아요. 그죠? 7년여의 전쟁을 우리처럼 남과 북이 분리되어 있다가 전쟁을 7년여 동안 하고 나서 공산화됐습니다. 결국. 미군이 아무리 지키려고 했지만 북론이 분열되어 있고 이미 월남 정군의 베트광의 그런 첩자들이 다 지도부를 장악하고 있었고 나중에 보니까 미군이 아무리 좋은 장비 무기로 월남을 지키려고 해도 지켜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미군이 전쟁이 길어지니까 뭐 명예로운 철수단에서 회담을 해놓고 파리 협상을 평화협상에다 해서 맺어놓고 베트남하고 맺어놓고 미군이 철수했어요. 철수한 2년 후에 공산화가 됐습니다. 우리도 지금 미군이 참 버팀목으로 버티고 있어서 그렇지 우리같이 이렇게 국론이 분열됐으면 북한이 야곱야곱 먹어가지고 공산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저는 월남전에 그런 교훈을 여러 가지를 보고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다행히 한미 동맹 관계가 유지되어 있고 그래도 흔들리고는 있지만 그래도 유지가 되고 있으니까 다행이지 우리 국론이 분열되어 있는 이게 국방상의 가장 큰 또 취약점 그런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번째 우리 국방상의 중요한 이 한미 관계. 이 한미 관계가 그래도 지금까지는 계속 견고했거든요. 동맹 속에서 우리 한미 관계가 그래도 원활했습니다. 제가 현 정부의 무슨 미국 정책을 비판하는 거지만 현재는 계속 한미 관계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미국하고 사사건건 맞지가 않아요. 북한 문제에 있어서도 미국은 제재를 해야 된다. 제재를 해서 먼저 핵을 폭시시켜야 된다. 이런 주의고 우리 정부는 제재보다는 대화를 해야 된다. 단계적으로 해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 해서 북한 표를 들고 있는 그래서 뭐 북한의 대변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건 좀 전문적인 그런 영역인데 전시작전 통제법 문제가 있어요. 그거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현재 한미 동맹 이런 속에서 한미 연합으로 싸워야 돼요. 그래서 미군이 우리 와 있지 않습니까? 전쟁이 나면 같이 이렇게 싸우는데 지휘관을 누가 할 것이냐. 두 사람이 다 지휘관하면 배가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올라간다고 한 사람이 지휘해야 될 거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미국의 군사력이 크고 워낙 우리 한국의 군사력이 작고 국력도 그렇고 그래서 주한 미군 선임사령관이 선임사령관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밑에서 이제 부사령관으로 되어 있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일방적으로 미국의 지시만 받지는 않아요. 제가 현역 때 다 경험했지만 50대 50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상을 걸 때도 한국군한테 의견을 물어야 돼요. 미군 스스로 자기들이 비상을 못 겁니다. 한국에서는. 우리 한국군 스스로도 어느 급 이상의 비상을 못 걸고 그렇게 제도적으로 장치하고 50대 50대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단지 최고사령관, 선임사령관이 미군 사령관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그 밑에 부사령관이 있는데 현 정부가 우리가 사령관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령관. 그러니까 우리가 사령관 하면 미군이 지휘를 받겠습니까? 지금 유럽 쪽은 아직도 러시아의 침략에 대비해서 28개국이 공동으로 군사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게 나토, NATO, 북대서양 조약기구에서 28개국이 러시아가 언제 또 핵 공격을 하든지 침략을 하든지 옛날에 경험이 있으니까
그 경험 사례를 다 참고해서 28개국이 군사 공동체를 맺고 있어요. 거기도 미군이 선임사령관이에요. 유럽 쪽에 28개국의 공동체도 미군이, 역시 미국이 최고의 국력 군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도 미국이 선임사령관을 했습니다. 나토 사령관. 근데 한국도 이제 미국이 선임사령관, 우리가 부사령관을 했는데 지금 정부에 와서 이제 한국군으로 선임사령관을 시키겠다. 그럼 해체하는 거죠. 미군은 세계 어디에서든지 타국군의 지간의 통제를 받지 않습니다. 미국 국민의 생명을 다른 나라 지휘관 밑에 맡겨놓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군이 사령관한다고 사령관하면 미군이 말을 듣겠습니까? 그리고 미국에 막대한 전력이 있어가지고 뭐가 뭔지도 몰라서 지휘도 못해요. 우리 한국 미분티에 있는 전력, 태평양에 있는 전력을 우리가 가보지도 않고 어떻게 지휘를 하겠습니까? 한국에 있는 미군 그 전력만이 아닌데. 근데 그걸 이제 한국군이 선임사령관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전시 작전 통제권을 환수하겠다. 이제 환수하는 이 사람들의 뜻은 뭐냐면은 왜 우리도 독립주권국인데 미국 밑에서 왜 종속돼서 군사주권을 외국군한테 맡겨야 되냐, 이 논리입니다. 우리 주권을 찾아오자. 군사주권을 찾아오자.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박수칩니다. 그렇지, 주권을 찾아와야지. 근데 현실을 모르는 거죠. 현실은. 우리가 왜 미군이 와 있습니까, 여기에? 한국이 스스로 우리 국방을 지킬 수가 없으니까 미군이 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미군하고 같이 싸우는데, 전쟁에서 이기는 게 중요하지. 누가 사령관을 하느냐, 이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잖아. 이런 문제들을 현재 건드리고 있다. 이 한미 관계가 틀리면 안 됩니다. 특히 안보 국방 문제. 이번에 이제 서울에 있던 미군 사령부가 저쪽 평택으로 이전하는데 한미 관계가 현재 원활하지 못합니다. 그런데다가 트럼프가 취임하자마자 뭐라고 그랬습니까? 왜 한국 같은 부자 나라를 미국이 돈을 내면서 지켜줘야 되느냐? 천수를 암시했습니다. 트럼프가 다음 선거할 때 또 그 약속할지도 몰라요. 한국에서 천수시켰다 약속할 수 있잖아요. 트럼프는 장난꾸입니다. 왜 돈 많은 한국을 왜 미국이 지켜줘야 되느냐? 한국도 그렇게 달랍지 않게 생각합니다. 지휘권도 뺏어가고. 이런 한미관계의 상황이 현재 그렇게 원활한 편은 여러 가지 측면입니다. 또 우리 국방상의 문제가 이 지도자, 군대 같은 뭐 사령관, 사령관. 이 지도자가 역시 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마을도 또 뭐 구역은 뭐 어디 시, 회사, 지도자가 제일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이 지도자들이 역시 국방의 의지가 투철하면은 그 나라의 국방이 튼튼해지고, 지도자가 흐물흐물하고 의지가 약하고 뭔가 방향이 틀리면 틀어지는 거예요. 제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임금으로 추앙받는 세종대왕은 한글도 창제하고 정치도 잘했지만 국방도 튼튼히 잘했습니다. 국방도. 그래서 역시 최고의 지도자를 꼽는 박정희 대통령, 여러 평가가 있지만 경제, 국방은 최고였죠. 박정희 대통령은 우리 저희들 쏘이 때는 한국군 총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한국에서 만든 총이 미군 총 힘껏 차고 질질 끓고 하면서 이렇게 총을 쏘고 그랬는데 전부 다 군사 원조를 받아서 했지 않습니까? 박정희 대통령은 직접 자기가 다 시험하면서 소총부터 만들어내가지고 지금 미사일, 함정, 비행기를 만드는 그런 국가로 키운 그런 지도자입니다. 자주국방의 그런 기치를 걸고. 그 뒤에 누가 이 나라 국방을 힘주어서 강조하고 철저한 대비태세를 만들었습니다. 현 정부 들어서는 더 엉망해요. 지금 국방부 장관이 저도 다 후배들인데
북한군이 적이냐? 질문해서 국회에서 답변을 안 해요. 적을 적이라고 말하지 못하고 있는 장관. 그 밑에 있는 60만 장병은 헛개입니다. 무력화된 거죠. 장관이 적을 적이라고 보지 않는데 60만 장병 누가 총을 겨누고 적을 감시하고 경계하겠습니까? 그래서 동해안 사건이 나온 거예요. 동해안 목선 사건이 저런 식으로 나온 거예요. 장관부터 적을 적으로 보지 않고 국방 백서라는 게 있거든요. 백서라는 게 책이 국방부 정책을 대적으로 공표하는 그게 국방 백서입니다. 그 국방 백서는 전부 북한군이 적이라는 것이 써 있잖아요. 그죠? 위협이 북한군이 이런 걸 개발하고 있고 이런 게 위협이고 북한이 핵무기, 미사일, 생화 무기를 개발하고 있고 그런 것만 다 써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적이라는 문구를 지워버렸어요. 그럼 그놈의 책이 아무런 가치가 없는 책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지도부를 믿고 우리 국방을 다른 무엇을 기대하겠습니까? 저 전방에 나타난 목선 감시 제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 지도부가 적을 적이라고 말하지 않고 적을 적이라고 보지 않고 있는데 무슨 저 하위 장병들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진단하겠습니까? 왜 최고지휘관, 최고사령관의 이런 의지, 대통령의 의지가 국방을 결정적으로 좌우합니다. 그런 현상이 너무 그러다 정말 요즘 제가 군을 떠난 지 한 이제 거의 10여 년 가까이 되는데 놀라운 군대죠. 요즘 당나라 군대라고 하고 날라리 군대라고 훈련도 안 하고 적을 보지 않고 있고 핸드폰 가지고 집하고 뭐 부모님부터 늘 통하고 있고 엊그제간 이등병도 지금 부모님하고 통하면서 일출 나가 일출 이런 군기가 이완된 군대를 오래 두면은 나라 망합니다. 그리고 쉽게 잡히질 않아요. 그런 분위기가 쉽게 잡히질 않아요. 그래서 엊그제 어떤 군단장이 훈련을 세게 시킨다고 청와대 쪽으로 저 군단장을 해임하라고 처벌을 올렸어요. 군대에서 훈련이 세다고 저 군단장을 해임시키라고 청와대에 청원을 올렸어요. 지금 이런 분위기의 군대, 이런 군대가 나라를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다 최고 사령관들의 최고 지도자의 의지가 약하니까 뭐가 방향이 틀리니까 밑에까지 다 흐트러져요. 그것이 목선의 저런 감시 어떤 소홀한 저런 형태로 나옵니다. 최고 지도자가 나라를 지키는 거예요. 소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어르신들께 제가 어떤 안보교육이 아니고 우리 국방의 당면한 현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선 지정학적 요인이 크다. 또 북한 이 어떻게든 제거해야 된다. 한미 관계가 우리의 국방의 핵입니다. 핵. 이 관계가 훼손되면 안 된다. 또 국론이 분열되면 안 된다. 지도자들이 정신을 바싹 차리고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오늘 제가 여기 계신 어르신들께 말씀드리고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이 땅에서 선주들이 물려준 이 땅에서 영원히 생존하고 번영해야 되는데 영원히 100년입니까? 1000년입니까? 만년입니까? 그야말로 지구가 존재하는 한 영원히 존재해야 되는데 영원히 존재하도록 하려면 그 영혼을 담보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이 뒷받침이 돼요. 그 힘이 압축하면 군사력입니다. 그런 국방력, 아까 이일국 선생이 옛날 그 조선시대에 10만이라는 건 대단하거든. 10만 양명선을 주장했던 것처럼 그래야만 나라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우리 어르신들 요즘 날씨도 덥고 그런데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